오늘 강의에서는 MRI의 간략한 개요를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아주 간단하게 MRI 원리를 언급을 하고, 그리고 주로 어떤 장점과 어떤 단점들이 MRI에 있는지를 주로 얘기를 하겠습니다. 먼저 Magnetic Resonance Imaging, 줄여서 MRI라고 많이들 들어봤겠죠. 그래서 실제 그 병원에서 매일 루틴하게 쓰이고 있는 그런 의료 영상 모델리티 중에 하나입니다. 뭐 다른 모델리티도 많이 들어봤겠죠. 예를 들어 엑스레이, 울트라사운드가 우리말로 초음파입니다. 여러분들은 아마 초음파라고 더 많이 들어봤을 것 같은데, CT, 그리고 뉴클리어 메디슨은 조금 생소한 용어일 것 같은데 아마 펫 혹은 스펙 이런 것들이 대표적으로 있는 그런 모델리티가 되겠어요. 그래서 사실 상대적으로 특히나 엑스레이, 뭐 초음파, CT에 비해서 좀 늦게 개발이 됐음에도 불구하고 굉장히 점점 그 사용 추세가 늘어나고 있는 그런 파워풀한 그런 진단 도구로 발전을 했는데, 이제 곧 얘기를 하겠지만 그 이유가 어떤 해부학적인 혹은 구조적인 이미지 컨트라스트뿐만이 아니라 각각의 올건이나 기관이나 혹은 티슈의 펑셔널 컨트라스트도 볼 수 있다는 그런 큰 장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난 30년간 개발된 그 여러 가지 것들 중에서 30개의 그 이노베이션에 그 포함되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이 슬라이드는 그 MRI의 어떤 그 작동 원리를 그야말로 압축해서 이제 하나의 슬라이드로 보여주고 있는데요. 이제 좀 더 자세한 그 원리는 앞으로 차차 이제 공부하기로 하고요. 일단 기본적으로 MRI에서 우리가 이미징을 하려고 하는 대상이 사실은 수소 원자입니다. H로 표현된 하이드로전이고요. 그래서 이런 그 수소 원자가 전자기적 특성을 띱니다. 그러니까 뭐 쉽게 얘기하면 그냥 아주 작은 전자석이라고 생각을 해도 좋겠어요. 수많은 이제 수소가 수소 전자석이 우리 몸 안에 있는 건데, 평소에는 이 하이드로전을 이미징할 수가 없어요. 일단 그 방향이 중구난방으로 퍼져 있기 때문인데, 그래서 우리가 MRI 안에 들어가면 MRI 기계가 발생하는 세 가지 그런 마그네틱 필드에 의해서 여러 가지 정렬을 한다거나, 그게 비제로 필드의 역할이고요. 그 다음에 시그널을 생성하기 위해서 엑스테이션을 한다거나, 그게 이제 앞으로 배우겠지만 B1 필드라는 두 번째 마그네틱 필드의 역할입니다. 그리고 어느 위치에 어느 정도의 시그널이 있는지를 알기 위해서 스페이셜 인코딩이 필요한데, 그걸 담당하는 세 번째 마지막 그레디언 필드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그레디언 필드는 또 각 방향별로 GX, GY, GG 이렇게 세 가지가 나눠져 있고요. 그래서 기본적으로 우리가 겉으로 보기에는 그냥 이렇게 하나의 통이지만 이 안에 세 가지 다른 마그네틱 필드가 생성이 돼서 각각의 역할에 따라 이 하이드로전 그 전자석을 정렬시키고 엑스테이션 시키고 스페이셜 인코딩 함으로써 우리가 원하는 시그널을 얻게 됩니다. 그래서 그렇게 하기 위해서 우리가 이 세 가지 마그네틱 필드를 디자인을 해야 되는데, 그 과정을 우리가 펄스 시퀀스 디자인을 하고요. 이거의 목적은 우리가 원하는 시그널을 얻기 위해서인 거죠. 그렇게 얻어진 시그널을 가지고 이와 같은 최종적인 이미지를 복원하는 과정이 일련의 이제 수학적인 과정이 되겠는데, 그 과정을 우리가 이미지 리컨스트럭션이라고 합니다. 이제 곧 배우게 되겠지만 이 과정이라 함은 그 인버스 프리에 트랜스폼이 된다는 걸 이제 배우게 될 거예요. 지금부터는 그 MRI의 장점과 그 다음에 단점에 대해서 좀 얘기를 해볼게요. 일단 첫 번째로 꼽을 수 있는 장점은 안전하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안전하다는 거에서 이제 가장 중요한 것, 어떤 그 매트릭 중에 혹은 기준 중에 하나가 아이오나이징 레디에이션이 있냐 없냐인 건데, MRI 같은 경우는 전혀 없습니다. 그래서 상대적으로 이제 대비되는 개념이 이제 CT인데, 참고로 엑스레이, CT 둘 다 아이오나이징 레디에이션이 있어요. 근데 엑스레이는 워낙에 극소량이기 때문에 그야말로
무시할 만하고 CT 같은 경우는 이제 엑스레이를 몇십 장을 찍는 개념이라고 생각하면 돼요. 사방팔방으로 방향만 좀 바꿔서. 그래서 그 양이 니글리저블하지 않기 때문에 그 약간의 리스크가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로우 도즈 CT라고 해가지고 이 레디에이션 양을 확 줄이면서 여전히 이미지 퀄리티는 유지시키는 그런 연구들이 또 활발하게 되고 있고요. 어쨌거나 MRI 같은 경우는 아예 그런 소스 자체가 없습니다. 그래서 사실 그 어떤 이미징 모델리티가 얼마나 안전하냐를 좀 간접적으로 보여줄 수 있는 어떤 사실 중에 하나가 사실 그 아이를 가진 엄마 뱃속을 찍을 수 있느냐예요. 그러니까 굉장히 안전하면 루틴하게 그걸 찍을 수 있겠죠. 그래서 여러분들 잘 알겠지만 흔히들 그 태아 사진을 초음파로 많이 찍죠, 그죠? 그래서 초음파는 뭐 너무나 당연히 안전하고 이 그림에서 보듯이 MRI로도 이제 점점 그 태아를 찍는 그런 이해가 많이 늘고 있습니다. 그래서 피러스 MRI가 가능하다는 걸로 간접적으로 얼마나 그 아이오나이징 레디에이션이 없어서 MRI가 안전한지를 간접적으로 보여줄 수 있다 하겠습니다. 그러면 제 스스로 했던 질문이 MRI가 초음파만큼 안전한가? 저는 yes라고 얘기를 못 하겠어요. 그 이유가 둘 다 아이오나이징 레디에이션 전혀 없는데 굳이 그 두 개의 어떤 안전성을 대비를 하자면 MRI는 이런 일이 발생할 가능성이 아주 적긴 하지만 있긴 있어요. 이거 실제로 제가 예전에 일했던 기관에서 어디라고 제가 얘기는 안 하겠습니다. 일어났던 일인데 그러니까 금속이 들러붙는다는 이제 그런 문제가 있죠. 그래서 사실 이 스캐너만 해도 그 연구용 스캐너다 보니까 좀 이제 그런 관리가 아주 철저하지가 않았는데 사실은 병원에 있는 그런 스캐너들은 워낙에 이러한 이슈들에 대해서 철저한 그런 관리 체계를 따르기 때문에 이런 일이 발생하는 일은 없을 거예요. 그냥 반 재미삼아 제가 한번 사진을 올려봤고요. 그래서 사실 그 아이오나이징 레디에이션이 없다는 거는 뭐 이전에 얘기했지만 울트라사운드도 충분히 같은 장점을 가지고 있고 그야말로 MRI의 굉장히 유니크한 그런 장점이 뭐냐 그러면 뭐니 해도 이미지 컨트라스트가 무궁무진하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huge flexibility in image contrast라고 이제 보통 표현을 하는데 이미지 컨트라스트의 의미가 뭔가요? 어떤 영상에서 혹은 이미지에서 어떤 부위를 밝게 보이게 하고 어떤 부위를 어둡게 보이게 하느냐에 관한 그런 컨셉이죠. 그죠? 그러니까 이미지가 무조건 다 모든 부위가 다 밝다고 해서 이게 좋은 게 아닌 거죠. 그죠?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의학적인 정보를 얻기 위해서는 어떤 부분은 어두워야 되고 어떤 부분은 밝아야 되는데 그런 가능성이 굉장히 많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여러 가지 그 우리가 찾고자 하는 질병에 따라 혹은 찍고자 하는 부위에 따라서. 그죠? 그래서 그게 가능한 이유는 결국 우리가 최종적으로 얻는 MRI 시그널이 여러 가지 파라미터의 이제 그 펑션이다, 함수이다라는 사실 때문에 생기는 건데 예를 들어 이 로우가 나타내는 거는 그 이전에 제가 하이드로전을 결국 우리가 이미징 한다고 했죠. 그 하이드로전의 덴시티라고 생각하면 되겠어요. 그 다음에 T1은 이제 곧 배우겠지만 특정 티슈의 어떤 릴렉세이션 파라미터인데 그게 수평 방향이냐 수직 방향이냐 수평 방향에 따라서 T1 릴렉세이션, T2 릴렉세이션으로 나눠지고요. 그다음 오메가로 표현한 거는 역시 이제 앞으로 배우겠지만 레조넌스 프리퀀시라고 표현되는 티슈 고유의 파라미터입니다. 여기서 중요한 거는 각각이 뭘 의미하냐가 당장 중요한 건 아니고 이 값들이 모두 티슈 스페시픽한 파라미터란 얘기예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 브레인에서 그레인 매터는 이 로우 값이 얼마고 T1이 얼마고 T2가 얼마고 그 다음에 와인 매터는 또 얼마고 이런 식으로 티슈별로 저 값들이 다 다르다는 얘기죠. 그래서 이 값들이 얼마이냐에 따라서 이미지의 밝기와 어둡기가 결정되기 때문에 이 티슈 스페시픽한 그런 이미지 컨트라스트를 얻어낼 수 있겠죠. 그뿐만이 아니라 이렇게 오른쪽에 표현된 요 TR, 뭐 플립 앵글 등등등 역시 각각의 정의가 뭔지는 지금 중요하지 않고요. 쟤네들은 아까 제가 그 스캐너에서 발생하는 그 세 가지 마이너리 필드를 디자인할 수 있다 그랬죠. 그 디자인에 있어서의 여러 가지 디자인 파라미터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시퀀스 혹은 뭐 얘를 생각해도 되고요. 디자인 파라미터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디자인 파라미터 값이 얼마이냐에 따라 역시 이미지 컨트래스트가 또 변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얘네들을 다 컴바인을 하면 굉장히 많은 여러 가지의 그 다양한 그런 이미지 컨트래스트를 우리가 얻을 수가 있습니다. 예컨대 똑같이 머리를 찍더라도 지금 보면 굉장히 다 달라 보이죠. 예, 달라 보이죠. 같은 부위를 찍더라도 어떤 티슈 파라미터와 어떤 시퀀스 디자인 파라미터를 어떻게 조합을 하냐에 따라서 굉장히 다른 이미지를 얻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얼마나 다양한 이미지 컨트래스트 얻을 수 있는가, 이거는 뭐 한 학기 내내 해도 모자를 그럴 토픽이고요. 그래서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베이직한 그런 컨트래스트만 간략히 하나씩 살펴볼게요. 제일 먼저 볼 것이 이제 T1, T2 컨트래스트, 혹은 그 저 두 개의 값이 컴바인된 그런 컨트래스트가 있을 수 있겠죠. 그래서 여러 가지 컨트래스트 중에서 가장 흔히 루틴하게 쓰이는 그런 컨트래스트겠고요. 그래서 주로 어느 부위를 찍던 기본적인 해부학적인 혹은 구조적인 어떤 그 영상을 얻기 위해서 쓰이는 그런 컨트래스트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다시 머리 example을 보면 지금 얘가 T1 weighted imaging이에요. 그래서 앞으로 이제 weighted image라는 표현을 많이 쓸 거예요. 그러니까 그 얘기는 뭐냐면 이게 바로 이미지 컨트래스트에 결정적인 영향을 끼치는 파라미터라는 얘기고, 이 파라미터가 값이 작으냐 크냐에 따라 이미지 밝기와 어둡기가 결정된다고 생각하면 되겠네요. 그렇죠? 그래서 지금 이 경우는 T1 weighted image이니까 예를 들어 이 밝은 부분은 T1이 더 작거나 크거나, 그죠? 이 어두운 부분은 역시 상대적으로 T1 값이 작거나 크거나 하겠죠. 그죠? 그거에 의해서 결정된다는 얘기입니다. 두 번째 그림을 보니까 역시 T1 weighted라고 되어 있는데 조금 다르죠. 그죠? 많이 다르진 않은데 좀 다르죠. 그러니까 이 이유는 동일한 T1 weighted 이미지 캐리고리에 들어가긴 하지만 아까 제가 얘기한 그 시퀀스 파라미터 값을 다르게 했기 때문에 좀 다르게 보이는 그런 영상이 되겠습니다. 이 세 번째 영상은 이제 T2 weighted image라고 해서 각각의 티슈의 T2 값이 뭐냐에 따라 이미지의 컨트래스트가 결정이 되는 거고, 역시 동일한 캐리고리의 T2 weighted image이지만 시퀀스 파라미터가 다르기 때문에 좀 달라 보이는 그런 마지막 영상이 되겠습니다. 이 왼쪽 아래를 보니까 이거는 척추예요. 예, 척추. 그래서 그 MRI를 흔히 쓰는 어떤 그 클리니컬 어플리케이션 중에 하나가 그 디스크, 그죠? 허리 통증이 있을 때 그 MRI 찍으러 많이 가죠. 그래서 그런 경우에는 왼쪽에 나와 있는 것처럼 이제 T1 weighted, 그다음에 오른쪽에 나와 있는 T2 weighted 이미지를 둘 다 많이들 의사 선생님들이 봅니다. 요 제일 마지막 example이 이거는 심장 이미지예요. 그래서 아마 요 그림이 정확히 어느 그 위치인지를 좀 잘 모를 텐데, 그 심장을 이렇게 롱 엑시스 방향으로 이렇게 보면 여기가 이제 그 left ventricle, 그래서 좌심방이죠. 좌심실, 좌심방. 그렇죠? 좌심방의 요 심장 근육이 이제 가장 중요한 그 클리니컬 포인트인데, 얘를 이렇게 잘라서 그러니까 이 부분이 이렇게 띠 모양으로 보이는 그런 이미지입니다. 그래서 이 동그라미가 바로 저 심장 근육이 되겠죠. 그렇죠? 그래서 이 경우는 컨트래스트가 T1과 T2의 컨비네이션이에요. 그래서 T2 over T1, 그러니까 T2와 T1의 레이쇼가 얼마냐에 따라 지금 이 이미지의 밝기와 어둡기가 결정된다고 보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 이미지 컨트래스트로 제가 보여드리고자 하는 어플리케이션이 이제 엔지오그래피입니다. 그래서 엔지오그래피는 동맥혈관만 우리말 영어로 쓰면 아트리오 블러드죠. 동맥혈관을 보고자 하는 그런 이미징 기법이 되겠어요. 그래서 여기서의 우리가 얻고자 하는 이미지 컨트래스트는 뭐겠어요? 동맥혈관만 밝게 보이게 하고 나머지 모든 티슈는 다 어둡게 보이게 하고 싶은 이제 그런 목적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요거는 그 머리를 그러니까 사람 눈이 이렇게 있다면 요 부분을 이렇게, 여기가 목이고요. 이렇게 그 정면에서 바라본 모습인데 뭐 눈, 코, 입 이런 거 전혀 안 보이고 뼈도 안 보이고 아무것도 안 보이죠. only visible 시그널이 동맥혈관에서 나오는 그런 시그널이 되겠죠. 그렇죠?
그래서 비슷한 이미지 컨트라스트를 얘는 키드니 아토리를 보고자 하는, 그래서 리널 엔지오그램이라고 얘기할 수 있겠어요. 엔지오그래피. 그래서 요거는 위에서 본 모습, 요거는 앞에서 본 모습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역시 요 마지막 이잠플은 peripheral angiography라고 해서 peripheral angiography라고 해서 아마 좀 이 어네토미가 이제 나머지 그 아토리 빼고 다 서프레션 되다 보니까 이제 잘 모를 텐데, 여기가 이제 허리에 해당되고요. 여기가 이제 발목에 해당하는 그런 어네토미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허리부터 발목까지 아트리어 블러드만 밝게 보이고 나머지 티슈들은 모두 어둡게 보이게 하는 그런 어플리케이션이 되겠습니다. 앞서서 제가 기본적으로 MRI는 H, 즉 하이드로전을 이미징한다라고 얘기를 했죠. 근데 하이드로전이 가장 풍부한 분자가 뭐겠어요? 사람 몸 안에서 그 우리가 상식적으로 많이 알고 있는 뭐 물이 사람 몸의 뭐 70%를 차지한다고 하죠. 그래서 H2O, H2O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결국 물을 이미징하는 경우가 대부분이에요. 근데 H가 포함된 또 하나의 주요 티슈 중에 하나가 바로 fat이에요, fat. 그러니까 water, 얘는 이제 water죠, fat. 그렇죠? 그래서 보통은 이미징을 하면 그 사람을 이미징을 하면 water도 나오고 이제 fat도 나와요. 물론 이제 water가 더 양이 많겠지만, 근데 그거를 한꺼번에 보여주지 말고 여러 가지 그 수학적인 혹은 펄 시퀀스 기법을 이용하면 그 water와 fat을 이렇게 분리해서 얻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거를 이제 fat water separation이라고 표현하는데, 그거를 복부에 적용한 결과, 얘는 발이죠, 발에 적용한 결과, 얘는 심장에 적용한 결과가 되겠습니다. 이건 여담인데, 이 이미지가 사실은 그 예전에 제가 박사과정 때 있었던 같은 랩 어떤 그 학생을 대상으로 찍은 결과인데, 사실은 의사 선생님들도 더 잘 알겠지만 요 밖에 있는 요 팻보다 요 안에 있는 그 인터널 팻이 더 건강에 안 좋다고 해요. 그래서 요걸 보고선 그 학생이 좀 충격을 받아서 엄청나게 다이어트를 했던, 그래서 몸무게를 꽤 많이 뺐던 그런 기억이 납니다. 그래서 그 건강검진을 받으러 가면 왜 무슨 체지방 뭐 이런 것들을 재잖아요. 그러니까 어떤 발판에 올라가면 뭐 자동으로 이렇게 재주고 하는데, 그런 거는 아무래도 글로벌한 어떤 시그널을 기준으로 하기 때문에 그 정확도가 아주 높지는 않을 거예요. 근데 사실 그 가성비의 측면에서 좀 이제 그 밸류가 떨어지긴 하겠지만, 이런 식으로 fat water separation을 하면 사실 훨씬 더 정확하게 온몸에 그 체지방을 아마 잴 수 있을 겁니다. 저것도 제 생각에는 언젠가는 상용화가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 다음 이그젬플을 보니까 동영상이 보이네요. 그렇죠? 네, 그래서 얘는 지금 사람이 이렇게 있으면 이 체스트 부분을 심장이 이렇게 있으면 그 심장에서 나오는 어떤 베셀들이 포함이 되는 그 2D 평면을 지금 찍은 건데, 그거의 어떤 어네토미컬 이미지가 이 왼쪽과 같고, 이 동일한 어떤 위치에서의 속도를 나타내는 비디오가 이제 오른쪽 3개 그림과 같습니다. 그래서 이 화살표로 표현된 것처럼 요 제일 왼쪽 요 비디오는 이 아래 위 방향의 속도를 나타내는 비디오가 되겠고요. 그다음 두 번째는 표시된 것처럼 좌우로 움직이는 어떤 그 속도가 얼마냐를 나타내는 그런 비디오가 되겠고, 이 세 번째는 이제 이 평면 그 through plane flow 값이 얼마냐를 나타내는 그런 비디오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원 카디악 사이클, 그러니까 하나의 심장 주기만큼의 어떤 플로우의 변화를 지금 계속 반복해서 이제 보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그 시스톨릭 피어리드라고 그러죠. 그래서 압축기에 아무래도 플로우가 많이 생기겠죠. 그죠? 그러니까 플로우 값이 높으면 이제 하얗게, 그다음에 네거티브 방향으로 이제 높으면 검게 보이는 이제 그런 이미지 컨트라스트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그 어떤 각각의, 그러니까 뭐 편의상 예를 VX, VY, VG라고 할 수 있으면 결국 특정 스페이셜 로케이션에서 VX와 VY와 VG를 알 수 있겠죠. 그래서 그 벡터
velocity 벡터 값을 이용해서 이러한 컬러 비주얼라이제이션도 가능을 하고요. 그다음에 마지막으로 얘기하고 싶은 거는 기본적으로 MR 이미지는 컴플렉스 밸류예요. 복소수입니다. 그래서 대부분의 경우는 그 복소수의 매그니튜드 값을 보는데 그게 바로 우리가 흔히 보는 이와 같은 혹은 이전에 봤던 모든 이미지가 다 매그니튜드 값을 보는 건데 지금 요 velocity mapping이라는 어플리케이션에서는 phase information을 이용해서 x 방향, y 방향, z 방향으로 얼마나 빠르게 움직이는가 velocity 값을 매핑할 수 있다라는 거를 좀 기억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많지는 않지만 이렇게 페이지에 우리가 원하는 인포메이션을 담는 그런 어플리케이션도 있습니다. 그 다음 어플리케이션 이름이 디퓨전 이미징이네요. 그래서 그 디퓨전이 이제 크냐 작냐에 따라 역시 그 픽셀 값이 높거나 혹은 작게 나타나는 이제 그런 어플리케이션이 되겠는데 일단 이미지를 먼저 보면 이게 스트로크 환자에서 찍은 디퓨전 이미징입니다. 그래서 이 디퓨전이 어떤 병변에 의해서 많아지면 그러면 이제 밝게 보이는 이제 이런 어플리케이션이 되겠는데 가장 기본적인 원리를 아주 간단하게만 설명을 하면 그 우리가 사람 머리에 그 신경섬유가 있죠. 신경섬유. 그래서 신경섬유 혹은 뭐 영어로 뉴로노 파이브라고 얘기하는 이 신경섬유가 이런 식으로 건강한 경우에는 어떤 방향성을 가집니다. 그죠? 예. 섬유 다발을 생각하면 되겠어요. 그래서 방향성을 가지기 때문에 디퓨전이 어떤 방향성을 가져요. 그러니까 디퓨전이 이 방향으로는 잘 일어나지 않겠죠. 그죠? 아무래도 이 파이버 오리엔테이션이 수평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디퓨전이 이 방향으로 더 많이 되어 있는데 근데 만약에 어떤 병이 생겨서 이러한 어떤 오리엔테이션이 혹은 그 마이크로 스트럭처가 깨지면 디퓨전이 사방팔방으로 일어나게 되겠죠. 그래서 그러한 차이를 이미지 컨트라스트로 표현할 수 있는 게 바로 디퓨전 이미징이고요. 이러한 방향성을 X 방향으로, Y 방향으로, Z 방향으로 각각 얻은 다음에 약간의 수학적인 모델링을 이용해서 이렇게 비주얼라이제이션 하는 그러니까 즉 파이버 오리엔테이션이 어떻게 되어 있는가를 이렇게 컬러 인코딩으로 나타내는 것을 우리가 디퓨전 텐서 이미징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지금 이 개요에서는 이 정도로만 알면 될 것 같고요. 지금 한 4개 봤나요? 근데 더 많습니다. 더 많습니다. 그래서 펑셔널 MRI 이것도 역시 많이 들어봤겠죠. 그 사람이 뭔가 그 뭐 예를 들어 시각적으로 어떤 자극을 받았을 때 어느 부위가 액티베이션 되는가를 보고 싶을 때 이제 쓰는 것이 펑셔널 MRI죠. 그래서 사실 뉴런의 액티베이션을 직접적으로 매주하는 건 아니에요. 근데 뉴런 액티베이션이 생겼을 때 뭐 헤모글로빈이 뭐 증가하네 감소하네 이런 어떤 부가적인 어떤 현상이 생길 때 그거를 간접적으로 MRI를 이용해서 캡처를 할 수가 있고요. 그다음에 퍼퓨전 이미징은 사실 이전에 봤던 플로우 이미징 혹은 플로우 매핑이랑 좀 개념이 비슷한 건데 플로우 매핑이 좀 더 매크로스코픽한 그런 현상이라면 요 퍼퓨전은 좀 더 마이크로스코픽한 그런 현상이라고 얘기할 수 있겠어요. 즉 블러드가 그 티슈에 얼만큼 스며드는가, 그죠? 그러니까 모든 기관이 브레인이나 심장이나 뭐 신장이나 간이나 모든 올건이 어떤 피의 공급을 필요로 하는데 그 피가 그러니까 동맥 혈이 얼만큼 펄퓨즈 되는가, 스며드는가를 측정하는 그런 어플리케이션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 타이틀을 보니까 스카 이미징이네요. 그래서 요거는 역시 심장 이미지인데요. 그 왜 이렇게 불행히도 이렇게 갑자기 급사하는 심장마비를 급사하는 그런 경우가 종종 있죠. 이제 그 경우가 급성 심근경색이 생겨서인데 그 심근경색이 생기면 결국 피의 공급이 줄어들기 때문에 괴사가 생깁니다. 그래서 요 띠가 아까 제가 설명했던 그 심장 근육을 단면을 보고 있는 건데 그래서 정상적인 심장 근육은 다 까맣게 보여야 되는데 지금 요 부분이 하얗게 돼 있죠. 그러니까 요 부분이 지금 괴사했다는 얘기거든요. 그래서 아까 우리가 심장이 이렇게 뛰는 걸 봤는데 지금 이 환자의 경우는 요 까맣게 보이는 요 부분은 팔딱팔딱 잘 뛸 거예요. 근데 아마 요 부분은 괴사가 됐기 때문에 거의 움직임이 없을 겁니다.
예, 그런 것들을 보는 것을 그래서 요거를 요 하얗게 된 요 부분 괴사가 됐다는 걸 스카라고 우리가 표현을 하거든요. 그래서 이러한 어플리케이션을 우리가 스카 이미징이라고 하고요. 이 외에도 서셉터빌리티 이에 따라 이미지 컨트라스트가 결정이 되는 서셉터빌리티 이미징, 그다음에 똑같이 혈관을 보더라도 혈관을 단면을 보더라도 요 혈관 벽, 즉 뱃살 월을 정확히 보기 위해서 요 안에 있는 요 블러드를 검게 만드는 그런 블랙 블러드 이미징도 있습니다. 이거 말고도 요 ETC에 해당하는 수많은 다른 이미지 컨트라스트가 가능한 그런 어플리케이션이 있습니다. 자, 그래서 지금까지 굉장히 다양한 그런 그 어플리케이션이 가능하다. 뭐 별거 다 되죠. 예. 뭐 그야말로 all around player입니다. 그러면 좋은 것만 있는가? 그렇지 않죠. 그러면 다 MRI만 찍게요. 예. 그렇지 않으니까 여전히 다른 이미징 모델러티에 비해서 그 사용이 그렇게 많지는 않죠. 그래서 어떤 것들이 그런 현실적인 제약을 만드는가를 그 남은 시간에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단점은 느리다예요. 느리다. 굉장히 느립니다. 그래서 그 아까 제가 디자인 파라미터라고 얘기했던 그 파라미터가 뭐 얼마이냐, 혹은 어떤 이미지 컨트라스트를 사용하냐에 따라 스캔 타임이 많이 바뀌긴 하는데 대략적으로 얘기해서 그냥 하나의 2D 싱글 이미지를 얻는데 걸리는 시간이 한 1초 정도 잡으면 될 것 같아요. 물론 패스트 이미징을 하면 훨씬 더 짧기도 하고 또 굉장히 고해상도를 원한다거나 그러면 더 길어지기도 하는데 대략 오더가 저 정도 됩니다. 예. 그렇다 보니까 일단 모션에 굉장히 센시티브 하겠죠. 그죠? 예. 그러니까 1초 동안 그 우리 이미징 시스템 관점에서는 그 스캔을 당하는 그 올건이 움직이지 않는다는 가정하에서 스캔을 해야 되는데 그 1초 동안에 어떤 모션이 생기면 그만큼 어떤 이미지 아티팩트가 생기겠죠. 그래서 뭐 대표적인 예가 이 복부 영상을 할 때 그 어떤 그 respiratory motion, 즉 숨 쉬는 것 때문에 생기는 이 복부의 움직임 때문에 생기는 이미지 아티팩트인데 보면 이렇게 스크래치 난 것처럼 이런 그런 라인들이 보이죠. 그래서 저런 것들이 이미지 아티팩트여서 그래서 복부 영상을 얻을 때는 거의 디폴트 옵션이 숨을 참고 참은 상태에서 최대한 그 호흡에 의한 움직임이 없는 상태에서 우리가 스캔을 하게 됩니다. 또 다른 어떤 움직임에 의한 영향이 좀 큰 부위가 바로 심장이 되겠죠. 그래서 광산동맥 이미지가 이제 오른쪽에 나와 있는데 여기는 더 챌린징한 게 그 호흡 움직임뿐만이 아니라 심장 자체의 움직임도 있죠. 계속 펌프질을 하니까, 그죠? 그래서 그 두 개의 모션이 다 결합돼서 좀 더 챌린징한 이제 그런 어플리케이션이 되겠고, 그래서 왼쪽 같은 경우가 이제 그런 여러 가지 모션이 최종 이미지에 블러링으로 영향을 끼치는, 그렇죠? 그래서 요 엣지들이 굉장히 선명하지가 않고 좀 이렇게 뭉개진 그런 모습을 보이죠. 그래서 오른쪽 그림은 그러한 모션을 어떻게 하든 잘 예측을 하고 컴펜세이션까지 한 그런 결과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모션 에스티메이션 앤 컴펜세이션도 굉장히 중요한 그런 MRI 리서치 에어리어이기도 합니다. 그 다음에 이 느려서 이미지 그 퀄리티 자체가 안 좋아지는 문제도 있지만 사실 특히나 우리는 엔지니어이기 때문에 단순히 기술만이 아니라 경제성까지 같이 항상 염두에 둬야 되죠. 그래서 총 이기잼 시간이 길어져요. 그러니까 환자가 그 MRI 찍는 곳으로 와서 뭐 옷 갈아입고 뭐 이렇게 스캔 몇 번 하고 다시 나오는 데까지 걸리는 시간이 너무 깁니다. 그래서 이거를 이제 가성비가 낮다라고 표현을 제가 했는데 좀 다른 그 조금 속된 비유를 하자면 마치 식당을 운영하는 거로 비유를 하자면 회전율이 너무 떨어져요. 그렇죠? 그러니까 하루에 받을 수 있는 손님이 너무 적은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그게 결국 높은 의료비로 귀결이 되겠죠. 그렇죠? 그래서 이게 느리다는 거는 이 모션에 영향을 받아서 이미지 퀄리티가 안 좋아질 수 있다는 기술적인 문제도 있지만 이런 경제적인 문제에도 간접적으로 영향을 끼친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두 번째 단점은 제가 아까 그 MRI 스캐너 있는 슬라이드에서 그 세 가지 다른 마그네틱 필드를 생성한다라고 얘기했죠. B0, B1, 그레디언트, 그죠? 근데 이 각각의 마그네틱 필드가 당연히 에러가 생길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이론적으로 어떤 값을
어떻게 제너레이션하면 좋겠다라고 명령을 주는데 그 명령대로 하드웨어가 100%못 따라갈 수 있겠죠, 당연히. 예. 근데 그 에러에 센시티브한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이 각각의 에러가 어떤 문제를 얘기하는가는 이제 우리가 앞으로 좀 더 이미징 원리를 배운 다음에 다시 살펴봐야 될 것 같고, 오른쪽 아래에 있는 그림이 이제 하나의 example인데 비제로 필드 에러 생겼을 때 뭐 이러한 물결 모양의 이러한 아르티팩트가 생긴다라는 정도로만 알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요 세 가지 필드를 뭉뚱그려서 또 하나 이제 단점 중에 하나가 어떤 환자가 금속 재질의 어떤 메디컬 디바이스를 몸 안에 가지고 있으면 그게 이 마그네틱 필드 자체 디스토션을 야기할 수 있겠죠. 그렇죠? 그래서 이 세 개의 영향을 다 끼치겠죠. 어떤 메탈 디바이스가 환자 몸 안에 있다면. 그래서 그런 환자의 경우에는 항상 그런 건 아닌데 대부분의 경우 좋은 이미지를 얻기가 힘든 경우가 많습니다. 마지막으로 역시 그 어떤 실용적인 측면에서 굉장히 중요한 이슈죠. 비쌉니다. 그래서 비싼 이유가 그 스캐너 자체가 비싸기도 하고요. 이게 사실 제가 최근에 스캐너 가격이 얼마인지 잘 모르겠는데 아마 한 10년 전쯤에 들은 얘기가 $3 밀리언 였던 것 같아요. 그러면 이게 대략 한 30억이 넘어가나요? 그렇죠? 30억? 30원이 아니라 넘어가면 아마 요즘은 글쎄요 한 4, 50억 하지 않을까 싶으네요. 그래서 스캐너 자체가 비싸고 그다음에 이미 제가 이 느리다는 단점과 관련해서 얘기를 했지만 이 exam 시간이 길다는 사실 자체가 회전율을 떨어뜨리고 그래서 비싼 기계를 병원에 들여놨음에도 불구하고 하루에 받을 수 있는 환자 수가 적다면 당연히 그게 그 떨어지는 가성비가 그 높은 의료비로 귀결이 될 수밖에 없겠죠. 그렇죠? 그래서 그 두 가지가 컴바인된 결과가 되겠습니다. 이 그 MR 진료비가 비싸다는 이유는. 자, 그래서 오늘 강의에서는 MRI의 아주 그 간략한 기본 원리와 그다음에 장점이 어떤지, 단점이 어떤지에 대해서 배웠고요. 간단히 서머를 해보면 그래서 기본적으로 MRI는 우리 몸 안에 있는 하이드로전, 즉 수소 원자를 이미징하는 건데 그 이미징을 위해서 필요한 것이 그 스캐너에서 제너레이션하는 세 가지 다른 마그네틱 필드, 즉 B0 필드, B1 필드, 그리고 그레디언트 필드와의 어떤 인터액션에 의해서 얻어진다라는 것을 알고 있으면 좋을 것 같고요. 당연히 좀 더 구체적인 디테일한 그런 이미징 원리는 앞으로 이제 차차 배워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가장 중요한 장점은 안전하다는 거, 아이오나이징 레디에이션이 없기 때문에. 그 다음에 구조적인 단순한 어네터미만을 보는 게 아니라 그 티슈의 어떤 펑셔널 이미지 컨트라스트까지 볼 수 있다는 그런 중요한 장점이 있고요. 하지만 단점으로는 마이너리 필드 에러에 센시티브하고 그다음에 스캔 시간이 길기 때문에 모션에 취약하다라는 그런 단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장점은 장점대로, 즉 이미지 컨트라스트를 새롭게 만들어내거나 기존에 있는 이미지 컨트라스트를 좀 더 향상시키거나 하는 그런 연구도 있고, 당연히 단점은 단점대로 극복하려고 하는 여러 가지 노력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연구가 진행 중이고요. 뭐 예를 들어 그 이 스캔 시간을 줄이기 위한 어떤 연구로는 데이터를 다 얻지 않고도 예를 들어 뭐 한 3분의 1만 얻고도 마치 다 얻은 것처럼 우리가 이미지 리컨스트럭션을, 즉 영상 복원을 하는 그런 연구 등이 이그젬플로 있겠습니다.